마지막 3부입니다. 3부는 모두 11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레옹은 법학을 공부하는 한편 짬짬이 야외 무도장 샤쇼미르에도 드나들었으며 파리의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품이 있다는 평판을 얻었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 그는 무척 단정한 학생이었다. 머리는 너무 길거나 짧지 않았고 3달치 생활비를 학기 첫날에 다 써버리지도 않았으며 교수들과 사이도 좋았다. 도가 지나친 행동은 언제나 삼갔는데 그것은 점잖은 그의 품격뿐만 아니라 타고난 소심성 때문이기도 했다. 방에서 책을 읽을 때 혹은 저녁에 릭상브르 공원의 보리수 아래 앉아있을 때면 때때로 그가 들고 있던 법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엠마를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씩 그 감정은 엷어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다른 욕망이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다. 레옹은 결코 모든 희망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희미한 약속 같은 것이 환상적인 나무잎 사이에 매달린 황금 열매처럼 미래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자 그의 정열은 새롭게 눈을 떴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의 내성적인 기질도 경박한 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많이 마모되었다. 그는 넓은 대로의 아스팔트를 윤나는 구두로 밟아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멸을 품고 지방으로 돌아왔다. 훈장과 마차를 소유한 고명한 의사의 살롱에서 만난 레이스로 치장한 파리 여성 곁에서라면 불쌍한 서기는 어린아이같이 벌벌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 루앙의 항구에서 만난 시시한 의사의 안내라면 전혀 불편할 것이 없었다. 상대를 현혹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처한 환경에 좌우된다. 중 2층이냐 5층이냐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여성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코르셋 안감 속에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전날 밤 보바리 부부와 헤어진 다음 레옹은 멀찍이서 그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적십자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다음 날 5시경 그는 여관의 부엌에 들어섰다. 목이 잠기고 안색은 창백했으며 마음속에는 막무가내로 해치우고 말겠다는 겁쟁이 특유의 결심을 품고 있었다. 바깥분은 안 계십니다. 하인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좋은 징조 같았다. 그는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그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유숙하는 여관을 미처 일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도 했다. 아, 직감으로 알았어요. 레옹이 말했다. 뭐라고요?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 쪽으로 이끌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레옹은 실없는 말을 만회하기 위해 아침낮을 내내 도시의 모든 여관을 다 뒤졌노라고 말했다. 그럼 남아있기로 하신 건가요? 그가 덧붙여 물었다. 네, 그런데 잘못한 것 같아요. 무리한 오락에 버릇이 들면 안 되니까요. 지켜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많은데. 아, 저도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여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남자들에게도 걱정거리는 있다. 화제는 이제 철학적인 고찰로 나아갔다. 엠마는 지상에서의 사랑의 비참함과 인간 영혼의 영원한 고독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의 우울에 전념이 되어 흉내를 낸 것인지는 모르지만 레옹 역시 공부를 하는 동안 내내 무척 우울했다고 말했다. 법학이 지겹고 자꾸 다른 학문에 관심이 갔으며 그의 어머니는 편지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고 또한 점점 깊어지는 속내의 이야기에 흥분했다.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말을 멈추고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찾느라 애를 썼다. 그녀는 다른 남자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는 한동안 그녀를 잊어버렸던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가장 무도회가 끝난 후 여자들과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갔던 일을 이미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녀도 애인의 집을 향해 이른 아침에 풀숲을 헤치며 달려갔던 그 옛날의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몰랐다. 거리의 소음은 두 사람에게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방은 매우 작았다. 마치 단 둘만의 고독을 보다 오붓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작게 만든 것 같았다. 엠마는 명과 마, 혼방의 화장 가운을 입고 쪽진 머리를 낡은 안락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었다. 누런 벽지가 그녀의 뒤에서 금빛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가운데 가르마를 탄 머리칼 아래로 귓불 끝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쳐 보였다. 일은 미안해요. 여전히 신세 타령만 하네요. 지겨우셨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는 아름다운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모르세요.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그럼 저는 어떻고요? 저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때로는 밖으로 나가 정처 없이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군중의 소음 속에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늘 따라다니는 추억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대로에 있는 판화 가게에 예술의 여신을 그린 이탈리아 판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대의 긴 튜니카를 입고 푸르의 뒷머리에는 물망초 꽃을 꽂은 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자꾸만 나를 그곳으로 내몰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신은 당신과 닮은 데가 있더군요. 보바리 부인의 입가에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떠오르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렸다. 당신께 편지를 수없이 썼어요. 그러고는 곧 찢어버렸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했다. 때로는 당신을 우연히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길 모퉁이에서 당신 얼굴을 본 것 같았고 마치 창문으로 당신 것을 닮은 베일이나 숄이 풀럭이는 것을 보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잠자코 듣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실내화의 작은 장미 무늬를 바라보면서 비단 신발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장 한심한 건 나처럼 쓸모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고통이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면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미덕, 의무, 남모르는 희생 등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자신에게도 충족되지 않는 간절한 헌신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수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불행히도 남자들은 그런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어디에도 그런 직업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의사라면 모를까. 그가 받아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의 말을 막고 자기 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깝게 되었다. 그랬더라면 지금은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레옹은 곧 무덤 속의 평온이 부드럽다면서 어느 날 밤 유언장을 쓴 적이 있다고 했다. 자기의 유해를 그녀가 보내준 벨벳 테를 두른 아름다운 무릎 덮개를 덮어서 매장해 달라고 썼다는 것이다. 그들은 둘 다 현재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의 과거의 삶을 끼워 맞추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말은 자신들의 과거가 이랬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에 불과했던 것이다. 게다가 말이란 원래 감정을 늘리고 과장하는 법이다. 그러나 무릎 덮개에 관해 지어낸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가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레옹은 이 어려운 단계를 단번에 돌파한 것을 신통해하며 곁눈으로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것은 마치 한 차례 바람이 구름을 휩쓸고 간 하늘과도 같았다. 파란 두 눈에 그늘졌던 비관적인 생각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 전체가 밝게 빛났다. 그는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다. 저도 예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가버린 아득한 그 시절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막 그들은 그때의 기쁨과 슬픔을 단 한마디 말로 요약한 것이었다. 그는 클레마티스 능굴 정자며 그녀가 입고 있던 옷들, 그녀 방의 가구, 그리고 그녀의 집 전체를 회상했다. 그런데 그 예쁜 선인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올겨울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그 선인장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옛날 모습 그대로 눈앞에 선이 떠올랐죠. 여름날 아침 든문 위로 햇빛이 비치던 때 말입니다. 그 꽃들 사이로 당신의 맨팔이 보였죠. 어머, 그랬어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레옹은 얼른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다. 그 점 당신은 제게 있어 삶을 사로잡는 불가해한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당신 집에 갔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기억 못하시겠죠? 아니요, 기억해요. 계속하세요. 당신은 아래층 현관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계 맨 아래 계단에 서 계셨죠. 파란색 작은 꽃이 달린 모자까지 쓰고 있었죠. 당신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당신을 따라 나섰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 더 분명하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 곁을 따라 걸었어요. 공공연히 당신과 동행할 배짱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과 헤어지기는 싫고 해서 그랬던 거죠. 당신이 가게에 들어가면 저는 길에 남아서 유리창 너머로 당신이 장갑을 벗고 카운터 위에 있는 동전을 세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은 튀바슈 부인 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당신이 들어가고 다시 문이 닫혔지요. 그리고 저는 그 크고 육중한 문 앞에서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는 데 놀랐다. 이 모든 일들이 되살아남에 따라 그녀의 존재가 확장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감정이라는 광대무변의 광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가끔 눈을 반쯤 감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보부아진 동네의 수많은 시계들이 8시를 쳤다. 이 지역에는 기숙사, 교회, 비어있는 대저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마주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살랑거리는 것 같았다. 마치 마주보는 눈동자에서 소리의 파동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손을 마주잡았다. 그러자 과거와 미래와 회상과 꿈, 이 모든 것이 감미로운 도치 속에 하나가 되었다. 방 안의 벽들이 어둠에 잠겨갔다. 내일의 탑은 1832년 알렉산드로 듀마의 5막짜리 역사극, 1314년 미남왕 필립의 세며느리가 연루된 간통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사극이라네요. 내일의 탑의 장면들을 그린 조야한 색채의 판화 4장이 벽에 걸린 채 그림 아래 덧붙여진 프랑스와 스페인의 설명과 함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창문 저 너머 뾰족 지붕들 사이로 캄캄한 검은 하늘 한 조각이 보였다. 그녀는 일어나서 서랍장 위에 있는 2자루 양초에 불을 붙이고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요? 레옹이 말했다. 그래서라뇨? 그녀가 되물었다. 그가 중단된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째서 지금까지 내게 그런 심정을 털어놓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서기는 원래 이상적인 천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대꾸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첫눈에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만일 두 사람이 운 좋게 좀 더 일찍 만나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졌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레옹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그녀의 길고 흰 허리띠의 파란 테를 만지작거리면서 덧붙였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저는 너무 늙었어요. 당신은 너무 젊고. 저를 잊어주세요. 당신을 사랑할 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당신도 그분들을 사랑하게 될 거고. 하지만 당신과는 달라요. 그가 외쳤다. 참 어린 나이 같군요. 자, 착하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요.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옛날처럼 자매와 같은 친구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과연 진심이었을까? 물론 그것은 엠마 자신도 몰랐다. 달콤한 유혹에 매료당하는 동시에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어설픈 애무를 시도하자 그녀는 다정한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슬며시 그 애무를 물리쳤다. 아, 미안합니다. 그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그러자 엠마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런 소심함은 두 팔을 벌리고 돌진하는 로돌프의 대담함보다 더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이처럼 잘생겨 보인 적이 없었다. 그의 순진한 태도에는 감미로운 매력이 넘쳐 흘렀다. 그는 둥글게 말린 길고 섬세한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피부가 뽀얀 그의 볼은 그녀의 생각으로는 그녀에 대한 욕망으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엠마는 그 볼에 입술을 갖다 대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시간을 보는 체하며 시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그는 그 말뜻을 눈치채고 모자를 집어들었다. 게다가 연극도 잊어버렸네. 우리 보바리 씨가 일부러 날 남게 해주었는데 그랑퐁 거리의 로르모 씨가 자기 아내와 함께 나를 데리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내일 돌아가야 하니까. 정말입니까? 레옹이 물었다. 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요? 그게 중대하고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아, 안 됩니다.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아신다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뜻을 모르시겠어요? 짐작 못하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잘 하시던데요? 엠마가 말했다. 아, 놀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해요. 다시 한번 뵙게 해주세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럼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생각을 바꾼 듯 여기서는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단숨에 말했다. 내일 11시 성당 안에서. 꼭 가겠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외쳤다. 그녀는 바로 손을 뺐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엠마가 고개를 숙인 순간 그녀 뒤에 서 있던 레옹이 그녀의 목덜미에 길게 입을 맞췄다. 아니 미쳤어요? 정말 미쳤군요. 그녀가 킥킥대며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키스를 퍼부었다. 레옹은 그녀의 어깨 앞으로 목을 내밀어 그녀의 눈에서 성낙을 구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에는 싸늘한 위험뿐이었다. 레옹은 세 발짝 뒤로 물러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턱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그럼 내일. 그녀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새처럼 옆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엠마는 서기에게 약속을 취소하는 긴 편지를 썼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편지를 봉해놓고 나니 레옹의 주소를 몰라서 난처했다. 직접 전해줘야겠어. 내일 올 테니까. 그녀는 생각했다. 이튿날 레옹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발코니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직접 구두를 닦고 구두약을 칠했다. 그리고 흰 바지에 멋있는 초록색 프로코트를 입은 다음 손수건에 향수를 있는 대로 뿌리고 나서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찢었다가 다시 폈다. 보다 자연스러운 멋을 내기 위해서였다. 아직도 시간이 너무 일러. 그는 이발소의 뻐꾸기 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9시였다. 그는 낡은 패션 잡지를 읽다가 바깥으로 나와 시가를 한 대 피우고 길을 세 구역이나 걸어 올라간 다음 이제는 시간이 되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노트르담 대성당 광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맑게 갠 여름 아침이었다. 귀금속 상에는 은그릇들이 빛나고 있었다. 대성당의 비스듬히 내려쬐는 햇살이 갈라진 회색 돌 틈에서 반짝거렸다. 파란 하늘에는 한 무리의 새가 클로브 모양 창문이 달린 종루 주위를 휘돌며 날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광장은 보석 주위를 두르고 있는 꽃들로 향기로웠다. 장미, 제스민, 카네이션, 수수나 울라향 등이 개박과 별꽃과 같은 축축한 풀들 사이에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분수가 콸콸 뿜어나오고 커다란 파라솔 밑에 피라미드처럼 쌓은 멜론 사이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여자 상인들이 제비꽃 다발을 종이로 싸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 묶음 샀다. 여자를 위해서 꽃을 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마치 상대방에게 바치는 경의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람들 눈에 띌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곧장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인이 왼쪽 입구 한가운데 서 있었다. 춤추는 마리앙 그림 바로 밑이었다. 그는 머리에 깃털 장식을 달고 허리에는 긴 칼을 장단지까지 늘어뜨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신부보다도 더 위엄을 보이며 성체 그릇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레옹에게 다가와 신부가 어린아이에게 질문할 때처럼 인자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보아하니 이고장분이 아니시군요. 성당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우선 청랑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런 다음 입구로 돌아와 광장을 살폈다. 엠마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성가대석까지 갔다. 성당 중앙 홀 지붕과 기둥 윗부분이 성수반에 비쳐 보였다.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보였다. 그 생유리 그림은 대리석 모서리 부분에서 부서져 저쪽 바닥 돌 위까지 현란한 색채의 카펫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바깥의 밝은 태양빛은 열어젖힌 세 개의 문으로부터 굵은 세 줄기의 거대한 광선으로 성당 안까지 길게 뻗어 들어왔다. 저 안쪽에서는 때때로 성당지기가 제단 앞에서 신자들이 바쁠 때 하는 것처럼 비스듬히 선 채 살짝 무릎을 굽히며 절을 하고 지나갔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가만히 드리워져 있었다. 성가대석에는 은재 램프가 타고 있었다. 좌우 양측의 작은 예배실과 안쪽의 컴컴한 곳에서는 가끔씩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고 철장문 닫히는 소리도 났다. 그리고 그것은 높은 궁룡 아래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레옹은 차분한 걸음걸이로 벽을 따라 걸었다. 인생이 이처럼 좋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곧 그녀가 올 것이다. 매력적인 그녀가 가슴을 두근거리며 혹시 누가 뒤에서 쳐다보나 조심하면서 장식 자락에 달린 치마를 입고 금태 안경과 날씬한 구두와 그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온갖 우아한 몸치장을 다 갖추고서
그리고 곧 정복당하기 직전의 정조가 내뿜는 그 말할 수 없는 유혹의 냄새를 풍기면서 말이다. 성당은 그녀 주변에서 거대한 규방으로 변할 것이다. 높은 궁룡은 그녀의 사랑 고백을 어둠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 몸을 숙이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녀의 얼굴을 물들이기 위해 더욱 빛날 것이며 향로는 그녀를 천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윽한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뱃사공이 바구니를 나르는 모습을 그린 푸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고기 비늘과 조끼, 단축구멍 수까지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생각은 엠마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다. 안내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는 성당을 혼자 구경하려는 이 인간에게 내심 분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도단의 행동이며 도둑질이나 다름없었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의 소지까지 있었다. 그때 포석 위에 비단 스치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모자의 챙과 까만 망토, 그녀였다. 레옹은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달려갔다. 엠마는 창백한 안색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읽어보세요. 그녀는 그에게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아, 안 돼요. 그러고는 급히 손을 움츠리더니 성모의 예배당으로 들어가 의자에 기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독실한치 않은 태도에 짜증이 났지만 곧 그녀가 밀회 도중 이렇게 안달루시아의 후작 부인처럼 기도에 잠겨있는 모습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이내 따분해졌다. 기도가 좀처럼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엠마는 기도했다. 아니,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감실의 찬란함으로 눈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큰 꽃병에 꽂혀있는 활짝 핀 흰 노랑장대꽃 향기를 들이마시며 성당 안의 정적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녀 마음속의 소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가 일어났다. 그들은 곧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안내인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다. 부인, 보아하니 이곳분이 아니시군요. 성당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서기가 소리쳤다. 구경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성모에게, 조각에게, 무덤에게 모든 우연한 사건 전부에다 자신의 흔들리는 정조를 의탁하려고 했다. 순수에 따라 구경하기 위해서 안내인은 그들을 광장 쪽 성당 입구로 데리고 갔다. 안내인은 비문도 없고 조각도 없는 검은 바닥 돌로 만든 큰 원주를 지팡이로 가리키며 장중하게 말했다. 이것이 아름다운 앙부아즈 종의 원주입니다. 이 앙부아즈 종이라고 하는 루앙 대주교였던 조르주 앙부아즈에 의해 1502년 루앙 대성당에 설치된 종이라고 하네요. 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에 녹여서 대포로 만드는 데 사용된 종이라고 합니다. 앙부아즈 종의 원주입니다. 종의 무게는 4만 파운드였죠. 전 유럽을 통틀어 이것과 견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종을 주저한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죽고 말았죠. 갑시다. 레옹이 말했다. 안내인은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성모의 예배당으로 돌아와서는 대단한 시범이라도 보이려는 듯 연극적인 몸짓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자기 집 과수나무를 보여주는 시골 지주보다 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보잘것없는 돌바닥 아래에는 페르드 브레제께서 묻혀 계십니다. 바레언과 브리사크 영주이자 푸아투 대원수와 노르망디 총독이 있었는데 1465년 7월 16일에 몽네리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레옹은 입술을 깨물며 초조해서 발을 굴렀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철갑으로 무장한 채 앞발을 쳐든 말에 올랐던 사람이 그의 손자 루이드 브레제이십니다. 보르발과 몽쇼베의 영주이자 몰버리의 백작, 몽쇼베 백작, 모니 남작 구강 폐하의 시종관, 기사단의 일원이셨고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르망디 총독이셨으며 1531년 7월 23일 일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비명에 씌어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막 무덤으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죠. 인생 무상을 이보다 더 완전하게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바르 부인은 단 안경을 꺼내들었다. 레옹은 가만히 그녀를 쳐다보기만 할 뿐 무슨 말을 하려고도 무언가 손짓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눈치 코치 없는 장광설과 냉담한 무관심 사이에서 너무도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내인은 끝없이 떠들어댔다.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은 그의 아내 디안드 푸아티에르 브레제 백작 부인, 블랑티누아 공작 부인이셨죠. 1499년 출생, 1566년 사망.
그리고 왼쪽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분은 성모이십니다. 이제 이쪽으로 돌아보세요. 바로 이것이 앙보아즈 숙질의 무덤입니다. 두 분 다 추기경에다 루앙 대주교 썼습니다. 이쪽 분은 루이 12세의 재상이었고 대성당에 좋은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빈민들에게 금화 3만 에퀴를 나눠주라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면서 여러 개의 목재 난간이 놓여있는 예배당으로 그들을 밀어넣었다. 그런 다음 난간 몇 개를 움직이니까 조각 비슷한 돌덩이가 보였다. 이것은 예전에 영국 왕 겸 노르망디 공작이 있었던 리차드 사자신 왕의 무덤을 장식했던 조각입니다. 그는 긴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칼뱅파들이 이꼴로 만들었죠. 그 나쁜 놈들은 이것을 일부러 대주교님 의자 밑에 파묻었답니다. 자, 여길 보십시오. 여기가 대주교님 관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르구유의 스테인드 그라스를 보러 가십니다. 그러나 레옹은 급히 주머니에서 은화 한 잎을 꺼내주고는 엠마의 팔을 붙들었다. 안내인은 어이가 없어서 멍청이 서 있었다. 아직도 볼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일찍 살해를 하다니 그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아니 선생님 첨탑을 보셔야죠. 그만 됐어요. 레옹이 말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높이가 440피트나 된답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 9피트 모자라죠. 전부 준물로 되어 있고요. 게다가 레옹은 도망쳤다. 그의 사랑은 벌써 2시간이나 성당 안에서 돌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괴짜 주물공이 제멋대로 주물로 만든 것 같은 이 굴뚝, 대성당 위에 기괴하게 올라앉은 부러진 파이프 같기도 하고 또 길쭉한 새장 같기도 한 이 이상한 굴뚝으로 정발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그리하여 보바리 부인이 성당 입구에 있는 성수반에 손가락을 적시고 있는데 뒤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레옹이 뒤를 돌아보았다. 여보세요. 뭡니까? 안내인이 20권 정도의 두꺼운 가제본 책을 팔 밑에 끼고 또 배로 받치면서 가져오고 있었다. 대성당에 관해서 쓴 책들이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레옹은 투덜거리면서 성당 밖으로 뛰어나왔다. 어린아이 하나가 성당 앞 광장에서 놀고 있었다. 마차 한 대 불러줘. 아이는 카트르 반 거리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들은 잠시 동안 어색해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 레옹, 정말 나는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그녀는 내숭을 떨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짓이에요. 알아요? 뭐가 옳지 않아요? 파리에서는 보통인데요. 그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논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결정지었다. 그러나 도무지 마차가 오지 않았다. 레옹은 그녀가 다시 성당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겁이 났다. 마침내 마차가 나타났다. 가시더라도 북쪽문으로 나가주세요. 아직도 문간에 서있던 안내인이 소리쳤다. 부활, 최후의 심판, 낙원, 다윗왕, 그리고 지옥 불 속에서 벌받는 자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마부가 물었다. 어디든지 아무데나. 레옹은 엠마를 마차 안에 밀어넣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육중한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마차는 그랑퐁 거리를 내려가 아르 광장, 나폴레옹 강둑, 퐁네프를 건너 피에르 코로네유 동상 앞에서 멈췄었다. 계속 가요. 마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라파에트 사거리부터는 비탈길이어서 마차는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렸고 마침내 전 속력으로 기차역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곧장 가요. 같은 목소리가 명령했다. 마차는 철책 밖으로 나왔다. 이윽고 가로수가 있는 큰 산책로에 도착하자 속도를 줄여 키 큰 느릅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달렸다. 마부는 이마에 땀을 훔친 다음 가죽 모자를 다리 사이에 끼웠다. 그러고는 산책로를 벗어나 물가의 잔디밭 근처로 향했다. 마차는 강가를 따라 마른 자갈이 깔린 예선도를 따라 우아셀 쪽으로 한참 달렸다. 세엔강 중앙의 섬 여러 개를 지나갔다. 얼마 후 마차는 돌연 속도를 내더니 카트르마르, 소트빌, 라그랑드 쇼세, 엘베프 거리를 한다름에 돌아 식물원 앞에서 세 번째로 정지했다. 계속 가라니까. 즉각 환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자 곧 마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생스베르 성당 광장을 지나 퓨랑드의 강둑과 뮤엘 강둑을 거쳐 다시 한번 다리를 건너고 샹드마르스 광장을 통과하고 검은 웃옷을 입은 노인들이 햇빛을 받으며 담쟁이 넝쿨 우거진 테라스를 따라 거니는 시립병원의 정원 뒤편을 지나갔다. 또 부브레르 대로와
코슈아즈 대로를 지나고 몽리부대 대로를 끝까지 달려 더빌 언덕까지 갔다. 그러고는 다시 온 길을 되돌아 방향도 목표도 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다. 생폴 성당, 레스큐르 계곡, 가르강 산, 루즈마르 광장, 가레아 광장, 말레드리 거리, 디앙드리 광장에서도 마차가 보였고 랭소맹 성당, 생비비엥 성당, 생마클루 성당, 생니케즈 성당 앞과 쉐간 앞, 그리고 바스베이유 탑, 트루아 피프와 기념 묘지에서도 보였다. 때때로 마부는 마부석 위에서 거리의 술집에 절망적인 시선을 던졌다. 도대체 왜 이들은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무슨 격정에 사로잡힌 것일까?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뒤에도 몇 번 멈춰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곧 뒤에서 가라고 호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땀에 전 두 마리의 여인 말에 한층 더 세게 채찍질을 해댔다. 그러고는 마차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여기저기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상관하지 않고 뗄 대로 떼라는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마차를 몰았다. 그는 갈등과 피로와 슬픔으로 거의 울 지경이었다. 항구의 집마차나 술통 사이에서 거리의 길모퉁이 경계석 뒤에서 시민들은 놀란 눈을 크게 떴다. 그러고는 블라인드를 내린 마차가 무덤보다도 굳게 닫힌 배처럼 흔들거리면서 자꾸 출몰하는 이 광경.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 번은 들판 한가운데서 장갑을 벗은 손 하나가 작은 노란 커튼 밖으로 나왔다. 한낮 낡아 빠진 은빛 램프에 햇빛이 최고조로 내려꽂히던 때였다. 그 손은 발기발기게 찢은 종이 조각을 던졌고 그것은 바람에 날려 마치 흰나비처럼 지천으로 피어있는 붉은 클로브 꽃밭으로 멀리 흩어졌다. 이었고 6시경 마차는 보보아진 구역의 어느 작은 길에 멈춰 섰다. 한 여자가 내리더니 베일을 내린 채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다. 2. 여관에 도착한 보바리 부인은 합성 마차가 안 보여 당황했다. 이베리는 53분이나 그녀를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출발하고 만 것이었다. 물론 꼭 떠나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돌아가기로 약속했고 샤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 역시 다른 간통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 뒤의 형별이며 대가이기도 한 비겁한 순종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짐을 꾸리고 계산을 마친 다음 안마당에서 이륜 마차를 잡아타고 마부를 재촉하고 올라가며 또 달려온 시간과 거리를 수없이 물어가며 길을 재촉했다. 그리하여 결국 캉캥푸아의 마을 초입에서 제비를 따라잡았다. 자리에 앉기가 바쁘게 그녀는 눈을 감았고 언덕을 다 내려갔을 때야 눈을 떴다. 그러자 저쪽에 펠리시테가 대장간 앞에 마중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이베르가 말을 세우자 하녀는 창문까지 발돋움을 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님, 바로 오메시댁으로 가보세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거리 모퉁이에서는 조그만 장밋빛 더미들이 기멀레 뿜고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잼을 만드는 시절이었고 용빌에서는 모두들 같은 날에 1년치를 만드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약재산의 가게 앞의 덩어리는 유달리 커서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있었다. 약국의 가마는 일반 가마보다 훨씬 컸는데 공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수요도 일반 가정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국 안으로 들어갔다. 큰 안락의자가 방에 쓰러져 있고 루앙의 등불조차 땅에 떨어져 절구 공이 2개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복도의 문을 밀었다. 부엌은 까치밥나무 열매가 가득 담긴 갈색 항아리들과 가루 설탕과 각설탕과 탁자 위에 올려놓은 저울과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들로 어지러웠고 그 사이에 오메시 가족 전원이 앞치마를 턱 밑까지 올려 입고 손에는 포크를 들고 총출동해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쥐스탱에게 약제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누가 너들을 창고에 가서 찾으라고 그랬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요? 약제사가 반문했다. 잼을 만들고 있었어요. 잘 끓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끓어서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를 하나 더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자 이 게으름뱅이 놈이 귀찮다고 조제실 못에 걸린 창고 열쇠를 가지러 간 겁니다. 약제사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상품을 쟁여두는 지붕 및 작은 방을 그렇게 창고라고 불렀다. 그는 곧잘 그곳에 오랫동안 혼자 틀어박혀서 라벨을 붙이기도 하고 물약을 다른 병에 옮기기도 하고 포장을 다시 하기도 했다. 그에게 그곳은 단순히 창고가 아니라 일종의 성역으로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환약과 탕약 그리고 외부용 물약과 내복용 물약이 그의 손으로 제조되었고 그것들은 근처 이론에 퍼져나가 그의 명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도 그곳에 들여놓지 않았고 심지어 청소도 직접 했다. 요컨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약국은 그가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장소인 반면 이 창고는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오롯이 즐기는 은신처였다. 그러므로 쥐수탱의 경금망동은 이만저만한 불경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는 까치밥 나무 열매보다 더 빨개진 얼굴로 펄펄 뛰었다. 그래, 다락창고야. 산과 부식성 알칼리를 함께 넣어둔 곳 말이야. 소중히 간직해둔 예비용 냄비를 가지러 가다니. 뚜껑 달린 냄비를. 어쩌면 나도 평생 쓰지 않을 그 냄비를. 내가 하는 까다로운 조제 작업에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무슨 짓이냐 말이다. 잘 구별을 해야지. 제약용으로 가정용으로 쓰면 안 돼. 그건 수술용 메스로 닭을 자르는 격이지. 또 법관이 여보 진정해요. 오메 부인이 말했다. 아탈리도 그의 프로코트를 잡아당기면서 아빠 아빠 하고 불렀다. 아니 둘 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 얼간이 같은 놈. 네 놈은 차라리 반찬 가게나 하는 게 낫겠다. 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깨고 부셔라. 그 무리를 풀어놔라. 약초를 불태우고 약병에 오이를 절이고 붕대도 찢어서 쓰고. 그런데 제게 무슨... 엠마가 말했다. 잠깐만요. 너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알아? 왼쪽 구석의 세 번째 선반에서 뭐 본 것 없어? 말해봐. 대답해. 무슨 말이건 하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소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모른다고? 그렇다면 알려주마. 너는 황납으로 봉한 파란 유리병을 봤어. 하얀 가루가 들어있지. 그 위에 내가 위험이라고 써놓았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비소야. 너는 그걸 만질 뻔했어. 옆에 있는 냄비를 집으려다가 말이야. 옆에 있다고? 오메 부인이 두 손을 모으며 소리를 질렀다. 비소 말이지? 우리 모두를 독살할 뻔했구나. 그러자 어린애들이 모두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마치 벌써 뱃속에 심한 고통을 느끼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또는 어떤 환자를 독살할 수도 있었어. 약사가 계속했다. 너는 나를 중재재판소의 피고석에 보내고 싶었느냐? 교수대에 끌려가는 걸 보고 싶었느냐고. 이 일에 이골이 난 나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막중한 책임을 생각하면 때로 나도 오싹한 느낌이 들어. 정부는 우리를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법은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머리 위에 매달려 있거든. 엠마는 더 이상 무슨 볼일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약제사는 숨가쁘게 계속 떠들어댔다.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친아버지처럼 보살펴준 데 대한 보답이 이거냐? 내가 없었더라면 너가 무엇이 되었을까? 누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 장래에 사회에 나가 한자리 할 수 있게 마련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땀 흘려 노를 젓고 또 그 무엇이냐? 손에 못이 박이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파브리칸도, 피트 파베르, 아게쿠도스 아기스 란 말도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장장이는 대장간에서 일함으로써 대장장이가 된다 라고 하는 라틴어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완벽해진다는 뜻이다 말입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라틴어까지 주워 섬겼다. 알기만 했다면 중국어뿐 아니라 그린란드어도 인용했을 것이다. 마치 태풍으로 갈라진 대양이 해변의 얕은 물에 사는 해초에서부터 깊은 바닷속 10년의 모래까지 전부 드러내 보이듯 그 역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몽땅 내뱉고 싶은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늘 거둬들인 게 후회가 돼. 그냥 너 같은 놈은 태어난 그대로 더러운 가난뱅이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나았을 거야. 너란 놈은 소몰이꾼이 제격이니까. 학문에는 전혀 소질이 없어. 아직 라벨도 제대로 못 붙이잖아. 그런 주제에 우리 집에서 귀한 도련님 대접을 받으며 편히 지내고 있으니. 엠마는 오메 부인 쪽으로 돌아서서 물어보았다. 저를 좀 보자고 하셨다는데? 어머 어쩌나. 부인은 슬픈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약제사가 고함을 쳤다. 얼른 비워. 깨끗이 씻어서 도로 갖다 놔. 어서 빨리 해. 그러면서 쥐수탱의 작업복 칼날을 잡아 흔들자 소년의 주머니에서 책이 한 권 떨어졌다. 소년은 얼른 몸을 굽혔다. 그러나 오메가 더 빨랐다. 책을 집어든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해 불린 채 들여다보았다. 부부의 사랑? 그는 두 낱말 사이에 뜸을 들이며 천천히 읽었다. 아, 잘한다. 잘해. 멋져. 근데 사파까지 들어있잖아. 아, 해도 너무하는군. 오메 부인이 다가갔다. 안 돼요. 건드리지 마요. 아이들이 그림을 보려고 했다. 다들 나가. 그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책을 펴서 끼고 방안을 이리저리 성큼성큼 걸어다녔다. 퉁퉁 부어서 눈을 부라리며 씩씩거리는 폼이 당장 뇌졸중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다. 한참을 걸으더니 돌연 도저에게 다가가 그 앞에 팔짱을 끼고 버티었었다.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죄다 하는구나 이 나쁜 놈아. 정신 차려. 너는 지금 나쁜 길로 들어서고 있어. 너는 이 불길한 책이 우리 아이들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 못해서 걔들 머릿속에 불씨를 지필 수도 있다는 걸. 아탈리의 순기를 더럽히고 나폴레옹을 타락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걔들이 이 책을 안 읽은 건 확실하지? 맹세할 수 있겠어? 그런데 선생님 제게 하실 말씀이 엠마가 물었다. 아, 참 그렇군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보발이 부치는 전전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샤를은 엠마의 신경을 염려한 나머지 이 끔찍한 소식을 조심스럽게 알려주라고 오메 씨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오메는 고심 끝에 그 문장을 멋지게 다듬고 리듬까지 맞추어 생각해 놓았다. 그것은 신중함, 완곡함, 섬세하고 세련된 표현이 총동원된 글작이었다. 그러나 분노 때문에 그런 수사하기 전부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말았다. 엠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단념하고 약국을 나왔다. 오메 씨가 또 욕을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좀 진정이 되어 그리스식 모자로 부채질을 해가면서 아버지 같은 말투로 설교했다. 이 책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의사가 쓴 책인데다가 남자가 알아서 나쁘지 않은 과학적인 면도 들어있어. 사실 남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너무 이르단 말이야. 너가 어른이 되어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엠마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샤를은 팔을 벌리고 다가와서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 여보. 그러고는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다정하게 몸을 굽혔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닫자 다른 남자의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나 그녀는 몸서리를 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네, 알아요. 그는 그녀에게 어머니 편지를 보여주었다. 감상적인 위선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건조한 사건 기술이었다. 어머니는 다만 남편이 루드빌 길거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종교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고만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퇴역 장교들의 애국적인 만찬 모임을 마치고 나오다가 카페 문간에서 쓰러졌던 것이다. 엠마는 편지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예의상 입맛이 없는 척했다. 하지만 그가 강권하는 바람에 그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은 샤를은 진통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고개를 들어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번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 번 더 뵙고 싶었는데.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곧 무언가 한마디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8. 아, 그뿐이었다. 15분쯤 후에 그가 또 말했다. 불쌍한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녀는 모른다는 몸짓을 했다. 그녀가 그토록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샤를은 그녀가 슬퍼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감동한 나머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자신의 슬픔을 떨쳐버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어젯밤엔 재미있었어요? 네. 식탁불을 치운 다음에도 보바리는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엠마도 그대로 있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에 대한 불쌍한 감정이 차츰 사라져갔다. 그 장면은 너무도 변함없이 단조로웠고 또한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초라하고 나약하고 가치없는 요컨대 어느 모로 봐도 한심한 남자였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얼마나 길고 따분한 밤인가. 아편연기와도 같은 그 무엇이 그녀를 마비시켰다. 현관에서 마룻바닥을 지팡이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이폴리트가 그녀의 짐을 날라온 것이다. 그는 짐을 내려놓느라 낑낑거리며 의족을 4분원을 그렸다. 의족으로 4분원을 그렸다. 남편은 이제 그 일은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녀는 불쌍한 남자가 흐트러진 빨간 머리칼에서 땀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보바리는 지갑 속에서 잔돈을 찾고 있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샤를이 구제할 길 없는 무능에 대한 비난의 화신과도 같았다. 그러나 샤를은 그 남자의 존재가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큰 굴욕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예쁜 꽃다발이네. 그는 레옹이 사준 바이올렛 꽃다발이 벽난로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네,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까 거지한테서 샀어요. 샤를은 바이올렛을 집어들어 눈물로 붉어진 그 두 눈을 그 위에 갖다 대고 식히며 향기를 맡았다.
그녀는 얼른 꽃다발을 빼앗아 가지고 유리컵에 꽂으러 갔다. 이튿날 보발이 모친이 도착했다. 모자는 오열했다. 엠마는 준비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그 다음날 그들은 함께 장례 절차를 의논하기 위해 재봉 상자를 가지고 물가에 있는 넝굴정자 밑으로 갔다. 샤를은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새삼 놀랐다. 보발이 모친도 남편을 생각했다. 옛날에 가장 괴로웠던 날들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리운 나날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만큼 그녀는 그에 대해 본능적인 아쉬움을 느꼈고 그 때문에 모든 허물이 다 덮여버렸다. 그래서 바느질 도중 때때로 커다란 눈물방울이 콧등을 타고 내려 코끝에 맺혀 있기도 했다. 엠마는 레온과 둘이서 세상을 멀리 떠나 꿈같은 도치 속에서 서로를 응시하던 때를 생각했다. 불과 48시간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날 하루의 세세한 면들을 되살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존재가 방해가 되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외부에서 자꾸 자극이 들어와 흩어져 버리기 일수인 사랑의 느낌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옷의 안감을 뜯고 있었다. 그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졌다. 보발이 붙이는 눈을 내리깐 채 가위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샤를은 샤를대로 슬리퍼를 신고 실내복 대용으로 쓰는 낡은 갈색 프로코트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곁에서는 베르트가 하얀 앞치마를 걸치고 꽃삽으로 오솔길의 흙을 긁고 있었다. 갑자기 목척이 털컹거리더니 포목상 르에레시가 들어왔다.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한 이때 도움을 드리고자 온 것이었다. 엠마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그가 샤리를 향해 말했다. 잠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건에 대해서 아시겠죠? 샤를은 얼굴이 귀까지 새빨개졌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고는 쩔쩔매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좀 부탁해도 괜찮겠지, 여보? 그녀는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일어섰다. 그러자 샤를이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질구레한 살림살이 이야기겠죠. 그는 어머니에게 어음 문제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꾸지람을 듣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단둘이 마주 앉게 되자 르에레시는 상당히 노골적인 말로 엠마에게 상속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과수나무 수확 그리고 항상 거저그런 자신의 건강 같은 무난한 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똥줄이 빠지게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정도라고 했다. 엠마는 그가 마음대로 찌끄리게 내버려 두었다. 요 이틀 동안 너무 따분해서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그런데 부인께서는 완전히 나으셨습니까? 그가 계속했다. 정말이지 남편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참 좋은 분입니다. 하기야 저하고 좀 옥신각신하기는 했지만요. 샤를은 주문한 물건 때문에 시비가 붙은 사실을 엠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르에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 이유를 물었다. 잘 아실 텐데요. 뜬금없이 주문하신 그 여행가방 때문이었죠. 그는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쓰고 뒷짐을 진 채 빙글빙글 웃거나 휘파람을 불면서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을 받아넘기기 어려웠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이 걱정스러운 상상으로 바삐 돌아갔다. 이윽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 화해했습니다. 실은 오늘도 한 가지 타협안을 가지고 왔지요. 그것은 보바리가 사인한 연장건이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좋으실 대로 하셔도 좋다. 특히 앞으로는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이 건은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편이 나을 텐데요. 예를 들어 부인이라든가 위임장 한 장이면 되죠. 그 편이 더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부인과 제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녀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가 이윽고 장사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그녀가 자기 가게에서 무언가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상복 한 벌감으로 얇은 모직물 12m를 보내겠다고 했다. 지금 입고 계시는 것은 집안용이니까 외출용으로 한 벌 장만하셔야 합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바로 척 알아보았습니다. 제 눈이 워낙 예리해야죠. 그는 사람을 시켜 천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지고 왔다. 다음에는 치수를 재러 왔고 그 뒤로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계속 찾아왔다. 항상 친절하고 성의를 다하며 오매식으로 말하자면 충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엠마에게 위임장에 관한 충고를 넌지시 흘렸다.
그는 음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그녀의 병 후 회복 기에 샤를이 그에 대해 뭔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는 머릿속이 워낙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게다가 그녀는 금전 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피했다. 보발이 모치는 그러한 태도에 놀라 아픈 동안 신앙심이 깊어졌다더니 정말 변하긴 변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엠마는 바로 실무 이야기를 꺼냈다. 너무도 현실적이고 능력 있는 그녀의 태도에 샤를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조회를 하고 저당권을 확인하여 경매나 청산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순위, 출두, 최고장, 공제니 하는 거창한 말들을 되는 대로 주어 섬겼으며 끊임없이 유산 상속의 성가신 절차를 과장해서 떠벌렸다. 그래야 어느 날 그녀는 일체의 사업을 관리, 경영하고 모든 차입을 책임지고 모든 음에 서명하고 이서하고 모든 지부를 대행하는 총괄 위임장의 서식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뢰려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어수룩한 샤를은 그 서식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다. 기요맹 씨한테서요. 그러고는 침착하게 덧붙였다. 저는 그분을 별로 신용하지 않아요. 공정인들은 평판이 무척 나쁘니까요. 좀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군요. 레옹이라면? 샤를은 생각 끝에 대답했다. 그러나 편지로는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갔다 오겠노라고 했다. 고맙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가 말했지만 그녀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서로를 위하느라 성강의를 하다가 마침내 그녀가 짐짓 고집을 부리는 척하며 외쳤다. 아니에요. 당신이 뭐라 해도 나는 가고야 말겠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튿날 그녀는 바로 제비를 타고 루앙에 갔다. 레옹 씨와 상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사흘간 묵었다.